자, 컴퓨터 회사는 이번에 9103번 하자라고 적혀 있죠. 자, 회사 9103번으로 바꾸고, 자, 첫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에 대해서 있네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는, 자, 우리가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에 주나요? 그럴 리 없겠죠. 그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에 주면 세무서는 폐지 창고돼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종이라면 회사가 5년간 보존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주죠. 그럼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걸 발행을 해주면, 그러면 그 신용카드 전표를 세무서에 주는 게 아니라 발행한 거의 매출에 대한 우리 합계표를 제출하는 거에 그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는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3번 칸의 금액하고 일치해야 돼요. 제가 신고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할 건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 서류는, 자, 우리가 봤을 때에, 여기 칸이 하나하나 칸마다 이 칸에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증빙되는 서식이 같이 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서식은 과세거래에서, 매출의 과세거래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인 이 3번 칸에 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 이 서식이 같이 우리가 제출이 돼야 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17번 카드 과세, 18번 카드 면세, 영세율은 좀 뺄게요. 22번 현금 과세, 23번 현금 면세, 이런 유형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세무일급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뭐 반영시켜라고 나오기도 하고, 우리 세무이급은 순수하게 직접 작성시키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주로 나오죠. 그런데 원칙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 예외가, 자,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고 하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같이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결제를 와서 카드로 하고 가는 경우예요. 그럼 나는 이중으로 발급을 증빙을 해주게 된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문제라면 과세용을 뭘로 잡아야 되죠? 메인 매출 전표면, 그렇죠. 우리 세금 계산서가 당연히 우선이죠.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하고는 같이 레벨이 틀린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제가 표현할 때 왕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그냥 평민이었는데 얘네들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을 우리 카드 단말기 벤사에 입력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인정해주는 고급 영수증으로 올라와서 귀족 역할인 거예요. 귀족이 왕족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같이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얘는 찍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가 없을 때에 이제 얘가 대신해서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매출을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 칸 세금 계산서로 한 번만 우리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11번 매출 과세가 선택이 되게 되겠죠. 뭐 면세라고 하면 우리 계산서라면 13번 매출 면세가 우선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카드 결제했으니까 분계에서만 카드에서 우리 카드니까 외상이다라고 하고 카드사에서 돈 들을 거라고 분계 쪽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카드사 제도가 그 활성화가 된 게 벤사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카드 단말기에 입력하는 금액 있죠. 그 금액이 벤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국세청에 모든 거래 사실을 다 전송을 해줘요. 그럼 국세청에 모든 사실을 다 전송을 해주는데, 그럼 과세관청은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에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일치 안 하겠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이유들 여기에서 같이 우리가 입증시켜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 카드 단말기는 이만큼 끓였는데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얼마다, 이것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자, 매입 매출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고, 입력한 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어디에 반영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칸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입력하면서 그 루트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문제부터 보면, 자, 다음 자료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여 제1기 예정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해당 일자별로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로 반영하며, 채권은 외상매출금으로, 면세 품목은 상품 매출, 과세품은 제품 매출로 가정한다. 자, 3월 20일 대산실업 주식회사의 공급가액은 500만원 별도이며 250만원은 BC카드로 결제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이거 이야기네요. 세금계산서 500 발행됐는데 이 중에서 250만원은 카드로 결제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3월 4일날 BC카드고 공급대가 적혀 있는 곳에 얘 면세고, 계산서 같은 건 발급 안 했어요. 그러면 카드고 면세니까 18번 카드 면세라고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자, 우리 3월 달로 해서 3월 4일 날 18번 카드 면세. 자, 우리 얘는 비워놓고, 품목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80만 원이고, 자, 개인 소비자니까 거래처 모르겠죠. 그냥 뛰어넘고, 카드사는 F2번 눌러서 BC카드. 자, 분계는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2번 외상 누르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죠. 자, 우리 시험 때는 4번이라고 하면 미수금이라고 붙을 거예요. 그럼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면 외상 매출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카드라는 걸 아니까 그냥 분계용을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우리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렇게 나오면서 카드사가 붙을 거예요. 그럼 면세품은 상품으로 하자고 하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우리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럼 카드의 면세죠. 그럼 3월 달이니까 1기 예정인,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1월부터 3월로 가면, 자, 이렇게 신용카드다, 현금 영수증이다, 그리고 과세 매출이다, 이렇게 면세 매출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교차되는 곳에 금액이 들어오죠. 여기에 금액 들어오는 건 공급가액, 공급대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카드 단말기에 끓인 금액, 우리가 입력한 금액만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1000만원 발행했어요. 이게 1000만원에 별도였다면 세금계산서는 총 1100만원이죠. 근데 결제를 200만 하고 나머지는 다 보통 예금 받았대. 그러면 그냥 20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는 카드 단말기에 입력해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면세니까 신용카드에 면세해서 여기에 80만원이 들어왔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부터 3월로 가면, 자, 얘는 뭐니? 자, 얘는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애고, 자, 우리 면세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메인 칸에는 들어올 일이 없어요.
우리 왼쪽이 앞면이고 오른쪽들은 뒷면들이에요. 우리 보시면 어느 프로그램이든 출력하면 이 서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스마트이다, 뭐 세무명인이다, 이카운트다, 뭐 다 차이 없어요. 출력 누르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서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우리 앞면이에요. 지금 우리 왼쪽에 보이는 화면 있죠? 그럼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제 이 다음 면들이에요. 우리 네 쪽 중에 뭐 세 쪽이다 이런 식으로 다음 면들 나오죠. 지금 입력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데, 그래서 네 면 중에서 다음 면들이 오른쪽이라서 이 오른쪽 화면들이 우리 누르면 뭐 16번 누르면 얘 바뀌고 26번 누르면 바뀌고 오른쪽 화면들이 바뀌는 건 뒷면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는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들어올 일이 없고, 면세에 대해서 들어올 곳은 위에 보시면 과세표준명세서가 있죠. 과세표준명세서는 겸용사업자가 부가가치 신고할 때에 함께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겸용사업자라는 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들 있죠. 자, 회사가 난 과세품만 팔래 이런 회사 없어요. 면세품만 팔래 이런 회사 없어요. 돈 되면 다 팔아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품 팔 수도 있고 면세품 팔 수도 있죠. 그러면 겸용사업자면 과세표준명세서를 제출할 건데, 여기에 클릭하게 되면 자, 우리 과세표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과세표준은 회계로 따지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은 매출액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면세 매출에 대한 거는 여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 우리 소득세에서 여러분들 수익금액, 소득금액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익금액, 소득금액. 자, 그럼 수익금액이 뭐죠? 그렇죠? 이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매출과 비슷한 거예요. 회계상의 수익과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법상 서식이고, 법인 사업자면 법인세법상 서식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온 과세표준하고 면세 매출하고 면세사업 수익금액 매출하고 두 개를 같이 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 수익금액에서 지금 여기 80만 원이다라고 칸이 따로 들어와 있죠. 그게 우리 면세거래로 해서 아래에 매출을 잡았기 때문에 얘가 컴퓨터가 인식해서 이 칸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방금 입력했던 이 유형으로 해서 입력하면 들어오는 칸 위치가 여기하고, 그리고 과세표준명세서에 여기 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3월 12일 현대카드에 1,760만 원이 있고 개인 소비자고 세무계산서 미발급했어요. 그럼 그냥 카드 과세 매출이죠. 자, 그럼 3월 12일 날 17번 카드 과세고 176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자, 거래처는 생략하고 카드사는 현대카드, 분계는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우리 카드사가 붙죠. 자, 그럼 이제 분계는 다 들어와 있으니까,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위에 F4번 세로 불러오기를 하면, 위에 F4번 세로 불러오기를 하면, 자, 방금은 우리가 신용카드의 과세거래였죠. 그래서 카드 단말기에는 당연히 176만 원이라고 찍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F12번 누르시면 세로 고침이 돼요. F12번. 그럼 우리 3번 칸에 160만 원에 16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오는 게 여기 19번인데, 이 19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만 직전연도 총매출액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해서 우리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결제한 금액들의 1.3%를 이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연 1,000만 원 한도를 주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카드 단말기를 가져다 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고, 법인 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금액이 들어와도 여기 경감 공제인데 아예 칸이 막혀 있죠. 우리가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풀었을 때에 여기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이유가 우리가 법인 사업자라서. 개인 사업자는 1.3%면 그래도 크죠. 나중에 카드 결제 금액이 크면.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가겠지만 우리 시험에 개인 사업자로 시험 볼 일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분리되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나중에 나는 완벽주의자야.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다 입력하고 나서 3번 칸에 있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쳐서 여기 쓰시면 돼요. 그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직접 입력하잖아 우리 시험할 때. 자, 다음 3월 13일 날 하나카드고 대산실업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적혀있죠.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이 우선이죠. 그럼 11번 매출과세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날짜 3월 13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금액은 70만 원의 별도고 거래처는 대산실업 전자세금계산서. 자,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혼합이라고 해서 차변의 외상 매출 금액 얘를 하나카드다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메인 매출 전표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만 썼을 때에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쪽에서는 얘가 카드 결제됐다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도 새로 부르기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세금계산서니까 이 칸에 금액이 더해지는 건 들어올 거예요. 70만 원이 방금 합쳐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 메인 매출전표에서 항상 무슨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를 전부 다 전달을 해줘야 돼요. 사인을 보내줘야 컴퓨터가 알아서 하지. 그럼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됐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자, 분계 있는 이쪽에서 우린 카드라고 4번 카드라고 분계를 누르시면 신용카드사를 물어보죠. 자, 분계 유형을 4번 카드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얘를 하나카드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 앞쪽에 카자가 붙죠. 카드사 앞에 한글로 카자가 붙었죠. 이 카자가 붙는 게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가 동시에 발행됐다는 걸 컴퓨터가 인식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분계를 카드로 잡았을 때. 근데 이렇게 되면 분계가 틀리죠. 얘를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얘는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 스마트에이는 그래서 스마트에이는 여기가 회색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 프로그램 쓰시는 곳은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잘 안 써요. 다른 방식으로 좀 써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분계가 되면 카드 결제했고 세금계산서니까 일단 카드 단말기 긁은 금액을 자, 부가가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에서 다시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여기에 70만 원이 들어갔죠. 그럼 70만 원을 여기에 집어넣고 여기에 이 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은 77만 원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중 발행된 거 아니까 이 금액 넣고 그리고 이 금액 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이 금액이라서 내가 신고서에 3번 칸이라는 금액 차이가 이것 때문에 나는 거다라고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는 뭐 당연히 새로 고침해도 그대로 과세 유형이 여기 가는 칸 설정이니까 11번에 맞춰서 1번에 가 있겠죠. 11번이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3월 15일 대우카드 면세고 전자계산서 발급. 이번엔 계산서 발행을 했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나 제도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계산서가 먼저 우선이니까 3월 15일 날 13번 매출 면세.
금액은 68만 원이고 거래처는 풍진물산. 전자계산서고 자, 분계는 이번에도 카드하고 동시에 발행됐다는 걸 인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4번 카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카드사는 대우카드. 자, 그럼 우리 미수금이 아니라 분계는 외상매출금 돼 있어야 되고, 뭐 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품 매출 할 건데, 자 이번에도 앞에 카자가 붙었죠. 이게 붙어야지 이중 발행됐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세로 고침 눌러보면 신용카드의 면세 매출에 여기에 금액이 68만 원이 더 붙었고 여기에 더 합쳐졌죠. 우리 앞에 80만 원에 68만 원이 더해진 거고 계산서 발급 금액에 방금 68만 원에서 이중으로 발행되었다고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F12번 세로 고침 누르고 나서 F12번 눌러야 세로 고침이죠.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보이는 게 없고 과세표준명세에서 여기에 금액 더해주는데 계산서 발급한 거는 별도로 칸이 있어요. 아래. 그래서 계산서 발급 금액이 여기 84번 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3월 20일이 여기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죠. 자, BC카드로 250만 원 결제한 건데 우리 전체는 500만 원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럼 자, 3월 20일자는 3월 20일은 11번 매출과세로 자, 500만 원의 세금 계산서 5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대산실업. 자, 전자의 여. 자, 이번에 전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카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혼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하고 이게 BC카드에서 들어올 결제된 금액은 250만 원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전표를 썼죠. 자,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250만 원 카드 결제됐다는 걸 알까요? 알 수가 없죠.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만 할 거잖아요. 이렇게 일부 결제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자, 여기 카드사 있는 라인에 커서 올려놓고 이 라인 아무 곳이나 자, 커서 올려놓으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은 위에 보시면 적용 및 카드 매출이라는 메뉴가 있죠. 지금 커서는 여기에 올려놓고 여기 올려놓고 적용 및 카드 매출을 클릭하셔서 자, 여기에 세금계산서 교부분인데 신용카드사에 BC카드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에 앞에 카가 붙었죠. 그럼 이제 컴퓨터가 이 금액은 세금계산서와 카드 250만 원만 들어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세로 고침을 하면 신용카드 과세 여기에 250만 원 들어가고 여기에도 25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카드 단말기에 입력한 금액만 들어오는 거지 세금계산서 500 이런 건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로 불러오기 하시면 이제 여기에 250만 원들이 두 군데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중 발행되면 두 번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현금 영수증 거래가 있네요. 29일 날. 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거고. 자, 그럼 22번 현금 과세겠죠. 자, 3월 29일 날 22번 현금 과세.
자, 352만 원. 자, 개인 소비자니까 여기는 비워놓고 뭐 특별한 말 없으니까 현금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현금 영수증은 뭐 세금계산서랑 이중 발행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현금 영수증의 과세 이 칸에 세로 고침을 하면 금액이 들어오죠. 그럼 얘는 순수하게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이 칸에 세로 고침하면 금액이 같이 합쳐져서 여기 들어올 거예요. 자, 다음 3월 31일 현금 영수증인데 면세 계산서 미발급. 그럼 23번 현금 면세 83만 원이고 현금이고 뭐 상품 매출이다. 자, 그럼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선 현금 영수증 면세 매출. 자, 여기에 세로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에 들어올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세로 고침에도 뭐 여기는 영향 안 미칠 거고 여기 금액에만 합쳐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 19번 금액은 3번 금액 둘이 합친 금액이 결국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금액을 쓰고 싶다면 최종 마지막에 얘 둘이 합을 직접 쓰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실질적으로 뭐 잘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오면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저장해 주면 자, 끝났고, 자, 다음 359페이지 가서 자, 이번엔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를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 관련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그럼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관련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데, 부동산 임대업 관련 과세 표준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월세와 그리고 간주 임대료가 있다는 거예요.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월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월세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번 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부가가치 신고서 1번 칸에 들어가려면 11번 매출과세로 해서 매매출전표에 쓸 거예요. 그럼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면 11번 매출과세 할 때 이때 우리는 매출을 400번대에 우리 임대료 수입이나 수입 임대료를 사용해야 돼요. 부동산 임대업이라 그러면 11번 매출과세 했을 때에, 자, 그럼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간주 임대료는 뭐죠? 앞에 간주자가 붙었죠. 임대료 받은 거 아닌데 임대료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그럼 임대료를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이거의 10% 간주 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볼 거니까 과세표준은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할 대상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100만 원짜리 물건 팔면 100만 원이 과세표준이라서 10만 원 받아오라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면 그거의 10%를 가지고 오라는 게 부가가치세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간주 임대료는 먼저 계산하는 걸 보면, 자, 월세나 전세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하고 곱하기 보증금 보유 일수 365일 혹은 366일을 해주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는. 그럼 지금 우리가 받은 게 아닌데 이걸 받았다고 해서 계속 우리한테 부가가치세 지금 10%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자, 증빙이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증빙을 발급할 일이 없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과세거래인데 증빙 없는 게 우리는 4번 기타에 가는 거죠. 그럼 4번 기타에 들어가려고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14건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회계 처리는 이때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는 우리는 무조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될 건데, 자, 이 금액은 간주 임대료의 10%를 하는 거죠. 지금 이 금액은. 그럼 자, 차변의 계정 과목은 세금과 공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할 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똑같이 해서 얘는 보통 예금이나 현금 돈 받는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임대인이 무조건 신고는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매출세액이 늘어난 만큼 부가세 예수금을 높여주는 건 똑같은데, 임대인이 부담을 한다면 임대인이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 우리가 임대인의 입장인 거예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신고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임차인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10%를 부담한다라고 특약을 거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그럼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했으니까 임차인이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그 사람이 회계 처리할 때 우리한테 돈 줄 거니까 우리는 돈 받은 거를 쓰기만 하면 돼요. 차변에. 자, 그럼 이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예요.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 그렇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자, 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기준 날짜인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자에 이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14건별로 이거나 이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금액은 이 계산한 간주 임대료의 10%를 가지고 분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이야기를 정리한 건데, 자, 그럼 이번 문제를 보고 입력하면서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번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일기 확정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월 임대료는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처리하며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사 부담으로 적절히 처리하여 6월 30일자로 전표 입력하시오. 적용 이자율은 1.8%임을 가정한다. 그럼 먼저 간주 임대료 계산해야 되겠네. 자, 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로 가서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자, 첫 번째 강릉식당 적혀 있죠. 자, F2번 눌러서 강릉식당. 자, 동은 1동 지상 1층 101호 면적은 300제곱미터 용도는 식당. 그냥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쫙 계산해 줄 거예요. 자, 2018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지금 신고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날짜 수가 91일이라고 컴퓨터가 계산해 줬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자, 우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다 라고 쓰면 자, 엔터 쳐보시면 다 끝나면 여기 거래처 아래쪽으로 커서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로. 자, 그럼 지금 컴퓨터는 먼저 여기 강릉식당 가지고 보면 이번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이 50만 원 월세 3번에서 150만 원 하고 그리고 91일간 이 보증금 가지고 있었던 거에 정기예금 이자율 문제 1.8%인데 1.8로 계산되고 있죠. 그럼 이걸로 계산한 간주 임대료가 91일 3달 동안에 이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150만 원하고 이 금액하고 다 합치니까 이 금액이 지금 전체 과세 표준이다라고 우리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틀리게 되면 이쪽에 F6번 이자율이라고 적혀 있죠. 문제에서 정기예금 이자율 말 안 해주면 신경 안 쓰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여기 보이는데 틀리면 여기 이자율을 클릭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2.4%다라고 하면 확인 누르면 간주 임대료가 바뀌어요. 이자율에 곱해서 보유일수를 곱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자율을 문제에서 제시를 하면 똑같이 맞추셔야지 간주 임대료가 동일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 K랩의 그 스마트A에는 없는데 K랩의 장점이 뭐냐면 이다음 우리 그 갱신하는 건데 스마트A는 2번 입력해야 돼요. 갱신하면. 그리고 갱신자를 따로 써야 되는데 K랩은 그냥 엔터 치면 자동으로 갱신을 이쪽에서 연결돼서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F2번 눌러서 둘이 상사. 자, 얘는 1동 2층 201호 면적은 300제곱미터고 용도는 사무실이고 자, 2018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데 지금 얘가 4월부터 6월인데 지금 기간이 4월 30일까지라서 한 달만 걸린 거죠. 그래서 한 달 되어 있는 거고 자, 쭉 엔터를 계속 치시면 갱신일자가 자동으로 위에 올라가서 들어오고 시작한 날짜가 나올 거예요. 계속 엔터 치시면 그럼 지금 제가 앞에 거래처 아래에 나와야 끝나는 거라 그랬죠. 얘는 지금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럼 그 아래에 갱신이 2022년 4월 30일로 되어 있죠. 자,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45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써주게 되면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자, 보시면 얘네들은 이 칸칸마다의 내용인 거고 이 아래에 있는 소개는 이 둘이 상사과의 이 두 개가 합쳐진 거고 이 소개에 적혀 있는 건 제일 아래 라인의 전체 합계가 강릉식당 거와 둘이 상사 거 다 합쳐진 여기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아래 내용이 자, 우리 월세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 칸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말고 1번이라고 쓸게요. 자, 이 월세는 1번 칸에 있어야 되고 신고서, 이 간주 임대료 이 금액은 4번 칸에 있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거고, 얘는 지금 부가가치세법이 너 간주 임대료 이만큼 임대료 받았다고 우기는 거지 실제로 받은 거 아니잖아. 증빙해 줄 사람이 없죠. 과세거래라고 하면서 증빙해 줄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4번 기타 칸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자, 지금 우리 문제에서 월세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반영되었으니까 간주 임대료만 처리하래요. 그럼 4번 칸에 가려면 14건별이고, 이번 신고기간의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 6월 30일로 잡아야겠네요. 그럼 매입 매출 전표 6월 30일 날, 자, 14건별에서 간주 임대료라고 했어요. 자,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가 돼야 되죠? 자, 공급가액 얼마죠? 41만 8,032원. 근데 이게 바로 그렇게 쓰면 되나요? 그럼 분리시켜 버릴 거잖아. 그래서 자, 11번으로 해서 41만 8,032원 치면 옆에 10% 나오죠. 그리고 나서 14번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거래처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지금 이 분계를 할 거예요. 대면에 지금 방금 적혀 있던 4만 얼마 그거에 차변에 세금과 원가, 지금 간주 임대료 우리 당사 부담 임대인 부담이기 때문에 세금과 원가 처리할 건데, 그럼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만 분계하는 거예요. 이거에 10% 분계, 이거 가지고 오라는 거니까 매출세액 늘어난 것 말 거라서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고 차변의 세금과 공가 41,083원이 되게 되겠죠. 자, 이거 회사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요구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서에서 뒤에 기출 문제 보실 때, 우리는 지금 이거 다 세무 2급 때 다 하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것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뒤에는 기출 문제 풀면 우리 수업 세무 2급 수업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세무 1급에 나온다고 해서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복습하실 때 575페이지 그리고 651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세요. 왜냐면 뒤에 있는 기출문제 제가 다 푼다는 건 법인세 문제만 저와 같이 다 풀 거지 회계부가소득은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풀어보시고 모르시겠는 것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 파일도 제가 카페에 같이 올려드리니까 거기에서 필요하시면 이 내용 그때 보셔도 돼요. 제가 여기 적어뒀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자, 다음 361페이지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얘는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 제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누적 효과라는 건 원래 면세 사업의 취지는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서 우리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 조세 형평성이라는 건 똑같은 세금 내야 된다는 게 형평성이 아니에요.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부담 많이 하고 저처럼 부담 능력 없는 사람은 작게 하는 게 조세 형평성인 거예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물세로 물건에 붙고 단일세율로 10%가 붙기 때문에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더 부담이 크고 부담 능력이 많은 사람은 부가가치세가 별거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100만원짜리 TV 사는데 부가가치세 줬다면 10만원이 저한테는 커요. 이재용한테는 안 크겠죠. 그런 게 역진성인 거예요. 그럼 이
면세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아니면 우리 그 의료보건 용역이나 국민 후생 용역, 뭐 장례비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정책적 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면세 품목으로 해서 아예 제거를 시켜서 좀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완화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면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 앞단계에만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커요. 그런데 과세 사업자 사이에 끼게 되면 오히려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누적 효과라고 하죠. 아시죠? 자, 우리 누적 효과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자, 반대로 다 손들기 귀찮으니까 자, 없으신 분? 희승 씨는 없을 거고. 자, 이걸 하면 보세요. 우리 부가가치세 제도는 여기가 최종 소비자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전부 다 자, 예를 들어서 과세사업자고 과세사업자예요. 그러면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한테 물건을 파는데, 자, 공짜로 생겼다고 볼게요. 그럼 공짜로 생겼으면 자기가 원하는 부가가치가 1,000원이라면 이 사람은 물건을 팔고 받을 때 1,000원의 물건을 팔고, 과세사업자는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판매한 물건 가격의 10%를 받아서 이 사업자는 세무서에 이 100원을 가져다 줘야 돼요. 이걸. 그럼 이 사업자는 1,100원의 물건을 사는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용 부가가치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지 이 사이에 있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억울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가 얘한테 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의 단계라는 입증을 하고 얘한테 100원을 줬다는 증빙 가지고 오면 100원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게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세법법전에 적혀 있는데, 그건 내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 단계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그걸 받았다는 증빙으로 어차피 얘는 1,100원 받아서 100원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담하는 게 없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 100원을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면 이 100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은 얘가 누군지 관심 없어요. 무조건 100원을 받아서 얘가 면세사업자는 못 돌려받는 거고 과세사업자는 지가 알아서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부가세 주고 샀지만 우리는 못 돌려받는 거고, 그래서 파는 사람은 누군지 관심 없이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산 사람이 부담 안 하면 돌려받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얘는 1,000원에 산 거겠죠. 1,100원 줬지만 100원 돌려받잖아. 그럼 얘도 얘한테 물건을 받는데 1,000원에 샀는데 얘가 부가가치 1,000원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2,000원에 팔면 1,000원 남기게 되겠죠. 그럼 얘는 2,000원에 파는데 얘도 과세사업자니까 거래징수의 의무가 있어서 200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200원은 세무서에다가 줘야 되고 100원은 얘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세액인 얘는 100원만 납부를 하면 얘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하나도 없게 되겠죠. 거꾸로 매입세액이 더 크면 얘는 환급 받을 거예요. 그럼 얘는 부담한 게 하나도 없이, 그래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단 1원도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도 물건을 파는데 과세사업자고 1,000원을 남기고 싶으면 얘도 과세사업자니까 200원치가 부담하면 안 되겠죠. 그럼 세금계산서 받아서 200원 돌려받을 거예요. 그럼 얘도 2,000원에 샀고 얘가 3,000원이고 그럼 300원 부가가치세 받아서 세무서에 얘도 100원을 납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최종 소비자는 3,300원에 이 물건을 사쓰게 되죠.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이 최종 소비자는 이 사업자들이 남긴 건 총 3,000원인 건데 세무서가
가져간 이 100원들에 대해서 얘가 부담하는 얘가 담세자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가가치세 이름이 붙은 이유가 얘가 1,000원을 남기니까 100원 되잖아. 만약에 얘가 3,000원 남기고 싶어요. 그럼 2,000원 샀으니까 5,000원에 팔겠죠. 그러면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200원 빼면 얘가 300원 되게 되죠. 그래서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이만큼 부가가치를 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장님이 이번 부가가치세 1,000만 원 나왔어. 너무 많다고 욕하는 놈이 있으면 나쁜 놈이 지는 1억 벌었거든. 이번 신고 기간 안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구조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돈 아니잖아. 이건 자기가 번 거의 10%를 거래 징수해서 납부하는 형식인 거기 때문에 제가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부담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자의 자질이 없다고 욕한 거예요. 지 돈 아닌 거고 지는 그거 10배를 번 거예요. 그죠? 그럼 나쁜 사람이죠. 자, 이게 그런데 자, 여기에 자, 만약에 과세 사업자가 있고 여기에 면세 사업자가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붙으면 자, 얘는 물건 팔 때 1,100원에 팔고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도 면세 사업자한테 물건 팔 때 사는 사람 신경 안 쓰고 얘한테는 받고 얘가 알아서 하는 거라 그랬죠. 상대방이. 그럼 얘도 세무서에다가 100원을 낼 거예요. 그럼 얘 면세 사업자는 2,200원에 샀는데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죠. 벌써 신고를 하지 않죠. 그러면 얘도 1,000원 남길 건데 2,200원에 샀고 1,000원 남기면 3,200원이죠. 그죠? 그런데 부가세 못 받으니까 최종 소비자는 3,200원에 샀으니까 이 사람들이 1,000원씩 남기는 거는 다 똑같아요. 면세 사업자도 1,000원 남겼고 얘도 1,000원 남겼고 다 1,000원 남기고 똑같은데 최종 소비자는 3,200원에 썼죠. 그럼 세부담이 완화됐잖아. 그럼 누가 작게 받았냐면 세무서가 200원밖에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럼 세무서가 지금 면세 사업자 단계의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포기했죠. 그래서 부분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영세율 사업자였다 그러면 이 받았던 200원을 얘한테 돌려줘서 완전 면세가 되거든. 제거하거든. 받았던 거 다 돌려줘 버리는데 얘한테. 근데 면세 사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둘 다 면세였으면 3,100원에 쓰겠죠. 그럼 전부 다 면세면 그냥 3,000원에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면세 제도의 취지인데 그런데 자, 만약에 자,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고 과세 사업자가 있고 최종 소비자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꼈어요. 그러면 자,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한테 팔 때 자, 1,000원에 팔고 부가가치세 100원을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를 할 거예요. 자, 얘는 1,100원에 샀죠. 그런데 매입세 공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2,100원에 팔고 부가가치세는 못 받아요. 그럼 신고하는 건 없겠죠. 그럼 얘는 과세 사업자가 얘한테 2,100원에 샀어요. 그리고 얘한테 팔 때 1,000원 마진 남기려면 3,100원에 팔 거예요. 근데 얘는 과세 사업자잖아. 자기가 팔려고 산 물건이든 쓰던 물건이든 팔면 전부 다 10% 받아야 돼요. 그럼 얘는 31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다가 310원을 납부할 거예요. 그럼 최종 소비자는 3,410원에 쓰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이걸 누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범인을 찾아보면 얘네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 1,000원씩 남겼고 사업자들이 가져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져간 범인은 세무서가 310원 100원이라서 세무서가 많이 가져갔죠. 이해가시죠? 그럼 세무서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얘하고는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세 사업자한테 왜 너가 이 시스템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보니까 얘가 대놓고 말해요. 나 비싸게 샀다고. 얘 2,200원에 사지만 200원 돌려받으니까 2,000원에 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냥 2,100원에 산 거예요. 돌려받는 것도 없고. 얘가 더 비싸죠. 그래서 이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는 이 매입세 얘를 그럼 내가 100원을 없지만 줄게.
의제라는 건 없지만 있다고 해주는 거. 줄 테니까 그럼 너가 이거에 정리하면 2,100원 주고 샀는데 100원 그냥 돌려주겠대. 그럼 2,000원에 산 거죠. 그럼 얘 3,000원에 파니까 300원 되어서 3,300원 되면 맞아지잖아. 그래서 이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의제 매입세액인데 이거에 대한 취지가 식당이나 제조업하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이걸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앞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점, 통조림 회사 전부 다 과세사업자거든. 이 사람들이 사오는 그 원재료들이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 면세 사업자한테 사오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가 누적 효과로 넘어오는 거. 왜냐면 이 사업자들 식당에 넘어오는 전부 다 과세품 사 쓰거든. 우리 제조업인들 식당도 그 가스레인지부터 믿는 식탁 전부 다 과세품이죠. 그냥 원재료 일부만 면세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첨가된다는 거예요, 뒤쪽에. 그래서 그걸 제거해 주려고 일정 요율 해주는 게 의제 매입세액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원래 세금을 돌려주는 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1년에 2번밖에 안 해주는데 자기들이 받아가야 되는 건 1년에 4번 해요.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 4번이라고 하는데 예, 잘못 생각하면 사업자한테 좋은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들의 이 제도의 모순점 때문에 1년에 4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도 해주고 확정 때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준다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받는 건 좋지만 자, 우리 이론적 근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방금 부분 면세 이해하셨죠? 방금 제가 면세 사업자 끝에 있으니까 그 부분만 없어지잖아. 그게 부분 면세죠. 우리 아까 나중에 영세율 할 거니까 이거 하나만 쓴 김에 봅시다. 제가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마음이 심란해요 지금. 자, 과세사업자고 과세사업자인데 여기가 국외예요. 국외. 그러면 자, 얘가 1,000원이고 100원. 얘는 2,000원이고 200원이 되죠. 그리고 얘는 외국의 0%인 3,000원에 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 사람은 3,000원에 부가가치세 없이 쓰고 있죠. 자,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세무서에 100원을 받아서 납부를 해요. 그리고 얘가 200원 받아서 자기 투자한 거 100원을 빼고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를 하죠. 그럼 세무서는 200원 받았죠. 근데 얘는 지금 보면 매출세가 없고 매입세액 200원만 있잖아. 그래서 세무서는 얘한테 200원을 거꾸로 환급해 주는 거예요. 이 200원이 뭐냐면 이 앞단계에서 받았던 이 200원을 얘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가 국가가 가져간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남긴 돈만 최종 소비자인 외국한테 넘어가게 되죠. 이 방식이 우리 그래서 영세율 제도는 완전 면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국가가 받은 걸 전부 다 돌려줘 버리잖아. 근데 면세에서는 안 그랬죠. 그건 이 앞단계 거 가져가고 안 돌려줬잖아. 그래서 그걸 부분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한 거예요. 돌려받는 거, 앞단계 냈던 거 다 돌려주는 거지 국가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아니에요. 우리 쉬었다 합시다.